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공정위 조사와 협회장 조사에 반발하며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앞으로의 휴진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조정에 관여할 전문위원회와 의사결정기구를 만들고 의료개혁 재정 투자 방향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볏짚이나 나뭇가지 등 버려지는 농업 폐기물을 화력발전용 연료로 바꾸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공정 온도를 낮춰 에너지 소모를 줄였고 원료 자체가 가진 에너지 손실도 최소화했습니다. 지구 온도가 17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올여름 한반도에는 기록적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엘니뇨에서 라니냐로의 전환 시기가 겹치면서 올해 장마가 지난 뒤부터 극심한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인근에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고 고속도로가 봉쇄됐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온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탓에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북 부안 지역의 지하 단층 조사가 당초 계획보다 8년 앞당겨져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기상청은 2032년부터 조사 예정이었던 호남 내륙의 지하 단층 조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남권은 그동안 지진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어 2027년 이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을 계기로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표 단층 조사는 2027년에서 올해 하반기로,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해저 단층 조사도 2027년에서 내년으로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최근 지구 표면 온도와 해수면 온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밤낮 없이 뜨거운 날씨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데요. 6월부터 시작된 폭염과 열대야가 올여름 더 심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지구 지표 온도는 평균 14.98도, 174년 만에 가장 뜨거웠습니다. 특히 최근 12개월은 이상기후 발생을 막기 위한 온난화의 마지노선인 1.5도마저 뚫렸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곳곳이 찜통입니다. 위성으로 본 기온 분포도에서도 북중미 지역과 아프리카, 인도, 중국, 한반도 서쪽을 중심으로 붉게 나타납니다. 특히 최근 온난화가 가속화하면서 낮에 쌓인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고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 데이터랩이 폭염이 심한 인도 뉴델리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야간 지표면 온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낮 기온이 50도 이상 치솟은 올해 여름 뉴델리 야간 지표 온도가 최고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숨쉬기 힘든 찜통 더위가 밤까지 이어진 겁니다. 특히 올해는 상황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10년간 야간 지표면 평균 온도 편차를 분석해보니 2022년과 2023년은 음해값인 반면 올해는 양해값으로 그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이른 폭염 속 3년째 6월 열대야가 기록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 상암동의 최근 10년 대비 야간 지표면 온도 편차를 비교 분석해보니 올해가 최근 4년 중 가장 편차가 컸습니다. 밤 더위가 더 심해진 겁니다. 온난화가 이제 세계적으로 점점 많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충을 다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열대야라고 되어지는 그 25도 기준을 넘는 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난 관측에서도 그렇게 열대야 증가하는 비율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경향은 올여름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올여름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도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뜨거워진 바다 온도는 쉽게 식지 않아 여름철 기온 상승을 부추기고 많은 비까지 뿌리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엘니뇨에서 라니냐 전환 시기가 겹치며 이달 하순 장마 뒤 더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6월 달에 지금 엄청 더운 거고
지금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지금 빠르게 라니냐로 전환되고 있어서 기존의 그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빠르게 전환되는 해들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8월 달에 기온이 굉장히 높았어요. 스균한 아주 그 스티미한 그런 폭염이나 열대야 발생 같은 것들이 발생할 것으로, 하지만 단속적인 그런 폭염들을 예상할 수 있고, 8월에는 전형적으로 이제 상층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저희가 이제 좀 더 견고하고 지속이 강한 그런 폭염 발생 가능성을 역대 가장 더웠던 해는 2018년으로 서울에서 35일의 폭염이 기록됐고 8월 1일 홍천에서 41도의 이례적인 고온이 관측됐습니다. 온난화로 지구 온도가 역대 최고 수준을 넘어선 가운데 한반도에서도 기록적 폭염과 열대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최근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외곽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풍을 타고 불길이 확산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비상에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뿌연 연기 속에 소방용 비행기와 헬기가 연신 날아다닙니다. 호스를 어깨에 메고 열심히 물을 뿌려보지만 요트는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아테네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코로피 지역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아테네와 코로피를 잇는 주요 고속도로가 봉쇄되고 인근 마을 주민들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Εγώ μόνο μαύρο καπνό είδα, πάρα πολύ καπνό πίσω από το δικό μας κτίριο, πολύ κοντά μας ήτανε και αμέσως κύκλωσε. Πήγε από γύρω-γύρω, έφτασε εδώ στο λόφο και πέρασε από μπροστά μας. 당국은 소방 비행기와 헬리콥터, 소방차 등 수십 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 40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몇 주간 비가 내리지 않아 토양이 매우 건조해진 탓에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χρειάζεται πολύ προσοχή. Πρέπει να φέρουμε μπουλντόζες να καθαρίσουν γύρω-γύρω, να μην κινδυνεύουμε γιατί υπάρχει μεγάλος κίνδυνος για να χάσουμε τις ζωές μας και τα σπίτια μας. 그리스 현지 매체들은 한 저장 시설에서 불이 시작된 뒤 불길이 보트 건조장과 들판으로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 산불은 매년 여름철 자주 발생하지만 그 빈도와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산림이 타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다시 온난화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산업계 휴가 기간이 끝난 뒤인 8월 둘째 주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 여름과 비슷한 92.3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무더위로 냉방 수요가 높고 남부지방에 구름이 유입돼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면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97.2기가와트까지 전력 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전력당국은 올 여름 최대 공급 능력을 104.2기가와트까지 확보했고 신한울 2호기 등 원전 21기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발전기 고장이나 이른 폭염으로 예비력이 부족해지면 울산 GPS 복합과 통영 천연가스 등 새로 건설한 발전기를 시운전 방식으로 투입하고 석탄 발전기 출력을 향상하는 등 최대 7.2기가와트의 비상 예비 자원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일찍 찾아온 폭염에 에어컨 가동을 도저히 멈출 수 없다는 분들 많으시죠? 이러다 전기요금 폭탄 맞는 건 아닐까 또 걱정일 텐데 한국전력이 올바른 에어컨 사용법을 공개했습니다. 신형과 구형 제품에 따라 다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먼저 에어컨이 구형인지 신형인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구형과 신형의 실외기 가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2011년 이전에 나온 제품이라면 구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형 에어컨이라면 껐다 켰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도를 유지할 때 실외기가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설정 온도에 도달한 뒤에는 수동으로 2시간마다 가동을 멈춰주는 게 좋습니다. 신형 에어컨은 다릅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실외기가 강하게 운전하고 이후에는 약하게 운전하기 때문에 그냥 연속 운전하는 것이 전력 사용량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냉방 효율을 높이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한국전력은 26도에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4도에 맞출 때보다 전력 사용량이 0.7배 줄어듭니다. 여름철 4인 가구 기준 주택용 전기요금 봄보다 한 달에 29,000원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현명한 사용법으로 올여름 전기요금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기요금 아낄 수 있는 에어컨 사용법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많이 쓰는 스탠드형 에어컨을 비교했더니 냉방 속도 등 성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서큘레이터를 함께 쓰면 냉방 효과를 더욱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황보혜경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에서 많이 쓰는 에어컨 5개 제품을 비교했습니다. 대상은 올해 출시한 LG전자와 삼성전자, 오텍캐리어의 18평형 스탠드 에어컨입니다. 먼저 LG전자의 고가형 제품이 냉방 속도와 설정 온도 유지 성능이 우수했고 보유 기능이 24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성능별 최강자는 제품마다 달랐습니다. 냉방 속도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고가형과 중저가형 제품이 실내 온도를 35도에서 24도로 낮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6분 10초대로 빨랐습니다. 소음은 LG전자 중저가형이 43데시벨로 가장 작았고 설정 온도와 실제 온도의 차이는 오텍캐리어 중저가형이 0.4도로 가장 낮아 가성비 제품으로 꼽혔습니다. 또 미세먼지 제거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도 유해가스 제거 기능은 없어 공기청정기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습 기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어컨의 제습 모드는 일반 제습기와 작동 방식이 달라 사계절 제습 및 빨래 건조 용도로는 제습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에어컨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은 서큘레이터를 함께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를 35도에서 24도로 낮출 때 에어컨만 사용했을 때보다 서큘레이터를 동시에 켰을 경우 냉방 속도가 평균 26초 더 빨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에어컨 비교 정보를 소비자24 누리집에 공개하고 제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성능을 고려해 선택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 폐해 그림과 문구가 유발되는 질병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바뀝니다. 지금은 폐암, 후두암 등 병명을 단어로만 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폐암으로 가는 길, 후두암으로 가는 길처럼 문장형으로 바꿔 전달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경고 그림 역시 눈에 더 잘 띄면서 선명한 그림으로 교체하고 안질환과 말초신경 질환을 추가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권련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림 주제만 2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로 표기될 경고 그림과 문구 내용을 21일 개정한 뒤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지만 전기 생산의 대부분은 여전히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화석 연료가 아닌 버려지는 나뭇가지나 칡덩굴 등 농업 폐기물을 화력 발전용 연료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박나연 기자입니다. 버섯을 키우고 난 뒤 남은 폐배지를 장치에 투입합니다. 15분 정도 증기로 찌고 압력을 떨어뜨려 잘게 부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버려지는 농업 폐기물로 화력발전소에 사용할 수 있는 고체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볏짚인데요. 연구진은 이 같은 비식용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기존의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공정은 가열과 건조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증기를 이용한 습식 공정입니다. 반응 온도를 100도 낮춰 공정 과정에서 드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원료가 가진 에너지 손실률도 낮췄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이 폭세 기반 반탄화 기술은 아무래도 바이오칩 그냥 자연 그대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조 과정이 필요 없고 기후변화 위기 속에 다양한 재생에너지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바이오매스로부터 연료를 생산하는 바이오 리파이너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에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면 지속 가능성은 물론
환경오염 물질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옥수수 등 식용 바이오매스를 주로 활용해 식량 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국내에서 쓰는 바이오매스용 연료인 목질 펠릿은 대부분 동남아에서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버려지는 농업 폐기물을 이용하는 데다가 수입 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발생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20% 이상 높아지고 그리고 이송할 때 그 부피도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송 비용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꽤 클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후속 연구를 통해 바이오 항공유나 바이오 의약품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5세 미만 어린이들이 매일 2,000명 정도 숨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미국 보건환경연구소와 함께 발표한 지구 대기 상태 보고서에서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 70만 9천여 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은 영양실조에 이은 두 번째 사망 유발 요인으로 분석됐고, 특히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생후 한 달 안에 숨진 신생아의 30%가량이 대기오염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연령으로 보면 2021년 대기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810만 명 정도로 고혈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담배가 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기오염 때문에 숨진 사람 가운데 58%는 초미세먼지가 원인이었고 38%는 가정 내 공기오염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로 전환하면 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수급 추계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4차 회의를 열고 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 시스템 검토 방향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앞으로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예측치를 도출하고 정책 의사결정기구에서 의대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원을 통해 필수 지역의료 행위 수가를 개선하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국가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특별위원회를 새로 꾸려 앞으로의 휴진 일정 등 투쟁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한나 의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등과 함께 제5차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며 의협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위는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 의사회 대표로 총 3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위원은 모두 14명으로 의대생 대표도 위원으로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개최되고 이날 전국 대학병원 등 휴진 현황과 계획을 취합해 앞으로의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은 특위를 통해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을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재논의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등 3대 요구안을 받아들이라며 압박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들이 휴진 지속 여부를 투표를 통해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대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열린 총회에서 휴진 중단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휴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교수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표 결과는 이르면 금요일쯤 발표됩니다. 안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미국 보잉사가 당국의 눈을 피해 결함 부품을 숨겼다는 증언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공개됐습니다. 과거 추락사고 유족들은 최대 2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벌금과 당시 경영진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잉 항공기 추락사고 유족들이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와 2019년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두 건의 추락사고로 탑승자 346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모두 보잉 737 맥스 기종 피해자들입니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보잉에 최대 2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34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당시 경영진을 기소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To me, justice is for them to held accountable and be criminally charged and to face us in trial. Give us our day in trial with them. 앞서 2021년 보잉은 두 사고와 관련해 25억 달러에 합의했지만 피해자들은 추가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족들 변호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기업 범죄라며 거액의 벌금과 경영진 기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보잉사가 당국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불량 부품을 숨겼다는 증언이 공개된 지 하루 만입니다. 청문회장에 출석한 보잉 회장은 유족들 앞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I would like to apologize on behalf of all of our Boeing associates spread throughout the world, past and present, for your losses. They're gut-wrenching. And I apologize for the grief that we have caused. 하지만 보잉의 사과를 믿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1월엔 미국 5,000m 상공 비행 도중 동체에 구멍이 뚫리면서 비상 착륙했고 비행 중 급강하면서 50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최근 사고를 포함해 불량 부품이 보잉 항공기에 사용됐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항공기 안전 문제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이 겹치면서 올해 주가가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인 신월 여의지하도로와 서부 간선 지하도로에 대형 차량이 끼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 AI 안내 시스템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AI 활용 진입 제한 안내 시스템을 신규 개발하고 교통표지판 정비와 내비게이션 안내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AI 시스템은 높이 3m 이상 차량을 자동 식별해 운전자에게 우회를 유도하는 것으로 높이 초과 차량 진입 금지 로봇 신호수와 진입 제한 차량 경고 스피커 등을 함께 설치해 제한 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대형차 진입 불가 안내도 50여 개를 추가 설치하고 노면 색깔 유도선을 연장하며 화물 운송 종사자들에게 차 높이 숙지와 내비게이션 활용 방법 등을 유도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 최적화 서비스 GOS를 탑재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등 1,8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소비자 측은 GOS가 판매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며 중요한 내용은 사전에 고지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GOS는 게임을 실행할 때 적용되거나 일부 고사양 앱에만 적용되는 등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GOS가 구매 선택의 주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을 실행할 때 그래픽 처리 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기능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일본 정부가 메신저 운영사인 라인 야후의 행정 지도를 하면서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와 협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야카와 주니치 소프트뱅크 최고 경영자는 20일 주주총회에서 라인 야후의 자본관계 재검토와 관련해 라인 야후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안 체계와 사업 전략 관점에서 네이버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라인 야후 미래를 생각해 가능한 것을 하고 싶다며 상대가 있는 만큼 명확히 답할 수는 없지만 협의를 거듭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 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절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철 냉방비 절약을 위해 에어컨과 함께 서큘레이터 사용하시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선풍기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서큘레이터는 이름처럼 실내 공기 순환과 환기가 필요할 때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을 집안 곳곳에 전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난방에도 마찬가지라 겨울철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 시원한 바람을 직접 쐬고 싶다면 선풍기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비교해보고 여름나기에 도움되는 제품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